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30 행정질서벌로 들어갑니다. 자, 이 행정질서벌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과태료를 얘기하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합쳐서 행정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얘기하는데,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죠. 그럼 이 500만 원 과태료는 대상자별로 나눠서 가볍게 정리하시는데, 거래용무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예요. 그러니까 운영규정 거래용무사업자가 재정 승인 안 받았거나 변경 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을 운영했을 때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우리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거래용무사업자가. 그럼 업무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유출 명령을 위반했다. 그럼 이때는 감독상 명령. 이때는 500만 원 과태료죠. 운명. 다음에 공인인사협회 있죠. 공인인사협회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가 공제사 운영실적 공시 3개월 내에 해야 되죠. 근데 3개월 내 공시하지 않았던가, 공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명령자 들어가는 거 협회가 위반했죠. 다 500이에요. 그러니까 시정명령, 개선명령, 감독상 명령 위반했다. 500이고,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에 불응했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검사에 불응했어요. 그럼 이때는 징계 해임 요구에 불응했다. 그러니까 협회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시명령 징계. 근데 협회는 유일한 제재가 500과예요. 그러니까 대충 돌더니면 500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개공이나 소공이 연수교육을 기한 내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500만 원 드려요. 되게 세게 맞습니다. 근데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 안 받았다고 제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안 받아버리면 안 받아줘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재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수교육을 기한 내 안 받았다. 그럼 500과입니다. 개공과 소공이. 다음에 이제 확인설명 의무 위반 기억나세요? 500만 원 과태료죠, 이거. 그죠? 500만 원 과태료고. 다음에 우리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했어요. 존다과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를 해치거나 의뢰인에 피해자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재는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중개사물이 안 된다든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그러니까 존재가 들어가면 부당한 표시 광고로서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죠? 그래서 개공 이건 개공이죠. 개공. 이 둘은 연수교육은 소공도 들어가고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500만 원 과태료 맞는 경우가 있죠. 국토부 장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야, 자료 좀 보내봐. 제출 요구했어요. 또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불응했다. 그럼 500과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 사유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해결할 수 있고요. 이게 그다음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그럼 0이 뭐냐? 명이에요. 명. 정확하게. 명칭 위반했다는 얘기죠.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중개인이 공사하면서 명칭을 썼다든가, 또 5개 광고물 설치하면서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다든가 허위 표기했다. 전부 다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증 취소했을 때 7일 내 반납 안 했다? 그럼 100만 원 과태료. 다음 포가 아니고 표예요. 표. 법정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표시 광고했다. 중개 보조원을 명시하면 안 되죠. 보조원 명시했다? 전부 다 100과예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개공이 명칭을 위반했다? 100만 원 과태료.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했다? 1-1. 개공이 광고를 위반했다? 100만 원 과태료.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했다. 그러면 이거는 1-1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영등포 이렇게 됐고요. 휴폐업 신고 기간 변경 재개 신고. 신고 위반 100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휴폐업 신고 위반 100과. 다음에 게시 의무 위반 100과죠. 100만 원 과태료. 이게 게시가 등자 보수사죠.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증관계 증서, 보수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죠. 이걸 위반했다 100과.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영등포 휴게소. 그래서 이때는 10일 내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다? 100만 원 과태료. 다음에 보증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을 교부 안 했다. 그럼 이거 100과죠.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다음에 자격증 취소하면 반납해야 되죠. 반납 안 했거나 거짓 사유서를 냈다? 그럼 이때는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이해 두시고. 그래서 이거는 영등포 휴게소 보자로 한계합니다. 그러면요. 영등포 휴게소보까지는 개공이 위반한 거죠. 이건 등록가청이 부가징수하고 자격증 미반납자는 시도의사가 부가징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말이에요. 이게 과태료는요. 사유도 중요하지만 부가권자와 대상자를 엄청 잘못 내요. 이거를. 고맙게도. 그럼 보세요. 거래정보 사업자나 협회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예요. 이자에 대한 500만 원 과태료죠. 다. 이들은 국장이 부가징수하죠. 그럼 연수교육을 기한 내 받지 아니한 자와 자격증 미반납자예요. 이자는 당연히 누가 때린다? 시도의사겠죠. 나머지 이제 중개업무 관련 위반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당연히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되게 쉽죠? 근데 이 쉬운 것을 아주 잘못 씁니다. 특히 연수교육 받지 아니한 개공 시도의사가 부가징수합니다.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가중 또는 감경인데 과태료도 500만 원,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자격정지처럼 과태료도 기준 금액이 있어요, 다. 근데 과태료 기준 금액은 이거 암기 못 합니다.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과태료 기준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 금액에서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고요. 가중을 하더라도 절대 6개월을 추가, 이거 500만 원, 100만 원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됐죠? 자, 그래서 질서벌 500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 이 정도 이제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부정이 들어가는 제재를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부정자 들어가는 거. 이게 부정자가 들어가는 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게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공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부정행위자가 있어요. 시험 부정행위자. 이건데 부정 등록만 필취의 3년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꼰질르면 포상금을 줍니다. 형벌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 취득은 앞에 거 보이는데 어쩌라고. 자격만 취소할 뿐이지 형벌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또 부정 지정도 지정만 취소할 수 있고요. 형벌 규정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만 못하죠. 형벌이 당연히 없죠, 이거. 그죠? 그래서 부정 등록에 대해서만 필취의 3년이에요. 한 번쯤. 그래서 얘는 포상금 주는 겁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제재가 나뉘는 거 있죠.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나가면 제재가 나뉘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요 제재가 나뉜 거에 대해서 보시면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보관 3년 안 했어요. 그럼 업정이거든요. 서류 관련 의무예요. 근데 전속 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했죠. 이건 의뢰인 보조치 위반했어요. 임취죠. 또 똑같이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하니까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500만 원 과태료죠, 이거. 옛날에 이게 업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물어요. 개공이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500과요. 소공이 이 행위를 하면 소공은 자격정지였죠. 근데 설명서 작성 교벌 안 했거나 보관 3년 안 했다.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죠.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보증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교부 안 했어요. 그럼 이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보증을 처음부터 설정 안 하고 업무 시작했어요. 의뢰인 보조치만 했죠. 임취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가 끝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5년 보존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업정이에요. 근데 거래계약서 쓰면서 거짓 기재나 이중계약 썼다. 이건 질서 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취예요. 아주 잘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 초과는 휴업 들어갔어요. 그럼 100만 원 과태료거든요. 근데 6개월 초과 무단 휴업 들어갔다. 임취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는데, 그래서 이게 제재가 갈리는 것들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참고로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기간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업무정지에 대해서만 잠깐만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업무정지 사유 중에 결거 임상이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등록 인장 사용했잖아요, 개공이. 그럼 기준기간은 3개월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문을 이렇게 낸 거예요. 개업공인인계사가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거래계약서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6월 이하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낸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개공이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계약서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6월 이하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았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미등록 인장을 사용했을 때 기준기간은 3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기간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업무정지 사유에다 대고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 다 맞은 거예요. 아셨죠? 이거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6월 이하라고 했잖아요. 기준기간을 물었을 때만 이게 6개월이냐 3개월을 딱 찍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에다 대고 기준기간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6월 이하를 명할 수 있다면 다 맞았다고요. 자격증지도 똑같아요. 아셨죠? 그 점을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등록 인장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4월에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맞았다 하셔야 돼요. 3월에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맞았다 하셔야 됩니다. 2월에 업무정지를 명하였다도 맞았다 하셔야 돼요. 근데 9월에 업무정지를 명하였다는 틀렸다고 해야 되죠. 6개월은 절대 못 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기준기간 물어봤을 때만 딱 3개월을 찍어줘야 되고 나머지 뭐 6월 이하를 명할 수 있다, 4월을 명하였다, 4월을 명할 수 있다 뭐 다 맞았다 하셔야 돼. 그냥 6개월만 안 넘기면 된다고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 법령 파트가 다 끝났어요. 지금 끝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록이라는 법령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파트 2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31로 갑니다. 포인트 31.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들어왔어요. 이 부분.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부분, 신고 대상 계약 꼭 정리해 두셔야 되죠. 반드시. 그래서 부동 실거래가 신고인데 신고 대상 계약은 이제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매매 계약이다. 일단 매매 계약. 그리고 이제 공급 계약이 추가돼 있어요. 최초의 분양 계약이죠. 이게. 그래서 매매 계약인데 물건은 4가지. 그럼 이제 교환 계약, 증여 계약 다 아니란 얘기고. 그러면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하면 거래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때 토지, 건물이라면 지분 거래 다 포함이에요. 매매라면 거래 신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분양권이 그거예요. 공급계약, 부동산의 공급계약을 통하여 공급반자로 선정된 지. 이게 분양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권은 이게 주택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토지 분양권이든 OP 분양권이든 다 포함이에요. 다 포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입주권은 2개의 법이에요. 정비법이라든가 빈집법이 있죠. 이 법에 따라 사업관리처분계 인가라든가 사업시행계 인가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역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들어갈 집과 건물이 어느 정도 특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분양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 이게 거래가 가능한 입주권이었다면 이거 전매하면 거래 신고하시라는 얘기예요. 물건은 4가지다.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이해하셨죠? 그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8개 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에 분양하는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산입법, 빈집법. 이렇게.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거 스킬을 말씀드리는데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요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일단 신고 대상으로 잡아야 돼요. 그럼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법 중에 주택법 있고 여기 그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법은 여기 빠져 있죠.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 이런 식으로 문제 내질 않아요. 건축법 어디를 봐도 공급계약 없어요. 그게.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낼 일이 없으니까 일단은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러면 신고 대상으로 잡아야 되고, 다만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건물의 매매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신고 대상이죠. 건물의 매매계약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그 점이 있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매매계약이었어요? 그럼 거래신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허가 사항이죠. 실거래가 노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매매계약이라면 거래신고 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은 농지의 매매계약이 있어요. 거래신고 다시 하셔야 되죠. 농지취득자격증이면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노출 목적이니까 제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농지에 농취증 받았다 하더라도 거래 신고 하셔야 됩니다. 매매라면. 그 다음에 외국인이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요.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면제합니다. 이거 잘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분양권이었다? 분양권은 토지든 주택이든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 신고 하셔야 되고. 근데 상가 건물 교환 계약이에요. 매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관할, 기한, 의무자로 내려가는데 이거 있잖아요. 무지하게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할, 신고 기한, 의무자 엄청 잘 물어봐요. 그러면 신고의 관할은 토지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이죠. 이자가 다름 아닌 신고관청이다. 그죠? 신고관청이고, 그 다음에 신고의 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체결로부터 30일이에요. 잔금일이 절대 아니다. 다음에 이제 쌍방이 직거래했어요. 매도 매수가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거래했다. 중개사무소를 안 통하고 그러면 당사자 공동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때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어요. 그럼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국가 등이라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을 말하죠. 그럼 공공기관은 뭐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이런 데들이죠. 그럼 국가 등이 일방이 있었다. 그럼 그들이 직접 신고해야 되고 다른 일방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개거래였다.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유보한 거예요. 그럼 누가 신고해야 돼요? 개공이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는 당사자에게는 아예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 매매를 했다면 개공이 신고하는 거 직접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중개를 했다. 그럼 공동중개하게 되면 관여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방이 그럼 신고를 거부했어요.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이때는 계약서 4번 첨부해야 되고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때는 전자신고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때는. 왜? 사유서의 진위 여부를 담당문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꼭 이해를 해두시고요. 의무자 아주 잘못 씁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인데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사항은 일단 이렇게 이해합니다.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계획공사와 조건기한이 들어가 있는데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해야 되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다음에 거래상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 이거 신고 들어가야 되죠. 이게 목이에요.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고요. 실제 거래가액 신고해야 돼요.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 개공에 대한 사항과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신고 들어가는데 여기 써 있는 게 뭐냐, 당목, 계대, 계조죠. 이게 뭐냐면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대금이에요, 대금. 그 다음에 계획공사에 관한 사항이고, 계획공사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인데, 이건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에서 나와요. 계약서의 거민제도. 투기와 탈세를 방지해서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이 당목계대 개조예요. 원래 이게 개업공사가 옛날에 중개업자였잖아요. 그래갖고 원래 이게 중이었어요, 중. 그래갖고 원래 당목계대 중조였거든요. 이 문장이 그거였습니다.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다. 이거였어요. 당목, 아지, 계대, 가리. 이걸 중이 좋아하신다. 스님을 비하하고 잔치 절대 아니니까 우리 스님들께서는 오해 절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목계대 개조로 암기하는데 당목과 계대를 개조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데 당사자, 인적사항, 목적 부동산,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이 대금이에요. 이게 말만 틀릴 뿐 똑같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냐 이거잖아요. 여기에 개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게 공통으로 신고할 사항이었어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이 사항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거꾸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있죠.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한눈에 딱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결국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폭락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일정 금액이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취득자금 조달 및 그 지급 방식, 입주 이용 계획을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되는 거를 그냥 거꾸로 한 번에 딱 정리했는데, 자, 그럼 공통신고 사항에다가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는 먼저 법인이 주택을 샀어요. 법인이 주택을 산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지급 방식, 그 주택의 이용 계획 들어와야 됩니다. 다음. 법인이 아닌 자예요. 개인입니다. 이번엔. 그럼 개인이 6억 이상의 주택을 매수했거나 또는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수했어요. 그럼 이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 다 들어와야 되고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죠. 아니면 6억 이상의 주택을 매수했다. 그럼 들어와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 들어와야 돼요. 이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의 경우는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어떻게 했는지, 뭐 부동산 팔았는지 주식 팔았는지 뭐 이런 것들 증명서까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입니다.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예요. 그럼 수도권 등이란 말은 이거 꼭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수도권 등이란 말은 수도권은 일단 서울, 경기, 인천이죠. 여기에 등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세종시하고 광역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라면 실제 거래가가 1억 이상이었잖아요. 1억 원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과 그 토지의 이용 계획 들어와야 됩니다. 이때 지분 거래하잖아요.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인데 지분 거래를 해보니 이건 금액에 관계없어요. 금액에 관계없이 쪼개 파는 걸 막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지분 거래가 아닌 토지는 1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나머지 수도권 등이 아닌 지역, 그 외의 지역은 실제 거래가 6억 이상이었을 때 이때는 지분 거래도 6억 이상이어야지만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합니다. 여기는.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어느 경우든 매수자가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는 일단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는 일단 제외예요.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요, 자금 조달 계획을 아예 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는 자금 조달 계획을 내지 않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미리 냈거든요, 이미. 자금 조달 계획을.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어요, 이번엔.
그럼 법인이 주택을 샀을 때는, 매수했을 때는 무조건 이때는 그저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주택의 이용 계획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번엔 법인이 주택을 팔거나 샀다. 그러니까 거래했다고 그랬죠. 거래를 하게 되면 이때는 법인의 등기 현황과 그 상대방이,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과 관련이 돼 있는가, 특수관계가 있는가, 이걸 모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법인은 주택을 거래하면 무조건 내야 돼요. 법인이 주택을 산다는 게, 거래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법인이 주택을 사거나 팔았다? 가격을 조정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거래한 상대방이 임원과 관련이 있는지, 배우자 관계에 있는지, 친족 관계에 있는지, 또 상대 법인이 또 법인이었다. 그러면 그 법인, 매도매수 법인이 서로 같은 임원이 있는가? 이런 걸 전부 다 신고 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는 1억 이상, 6억 이상이었죠. 그럼 토지 가격 산정할 때 둘 이상의 토지를 거래한다? 그럼 가격 합산하게 돼 있어요. 합산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현재, 요거 예를 들어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인데 요거를 지금 현재 사요. 이게 7천만 원이에요. 그럼 일단 빠져나가죠. 근데 과거 1년 내에 이 7천만 원짜리를 맞닿은 토지를 또 산 적이 있는 거야. 그럼 이때는 합산입니다. 그럼 이거 자금 조달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쪼개서 사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이런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과거 1년 내 매수한 맞닿은 토지 가격을 포함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결국 나대지가 대상이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시킨다고 그랬어요. 나대지가 자금 조달 계획. 이게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이미 신고한 토지는 물론 제외시켜야 되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이 문제가 되는데 요거를 반복하여 이제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고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한 경우를 이제 다 따져봤고요. 그다음 이제 신고 방법에 대한 사항인데, 요 신고 방법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정리를 하긴 하는데, 일단 크게 전자신고 방식과 방문신고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신고 방식은 이거는 전자문서로 하는 건데, 뭐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제 전자신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전자신고할 때는 이제 인증을 거치게 돼 있죠. 공동인증서가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방문신고할 때는요, 제출대행을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방문신고할 때 제출대행을 허용한다. 그러면 이때 전자문서 신고는 제출대행 허용 안 합니다. 그럼 방문신고할 때 제출을 대행하는 자, 당사자를 대행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법인은 법인임값 날인해야 돼요. 이거하고 그 위임한 자의 신분증 4번, 즉 주민증 4번, 운유면허증 4번, 그 다음에 여권 4번 되는데 그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신고할 때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제출대행 허용 안 해요. 방문신고 시만 인정하죠. 이때 우리 개공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소공사죠. 그러면 소공사가 개공만을 대행할 수 있고, 보조원은 대행 못한다고 그냥 기억하세요. 그러면 소공사는 개공을 대행을 할 때, 신고 제출 대행을 할 때 그 개공의 위임장과 개공의 신분증 3번을 내야 되느냐? 이거 안 냅니다. 근데 당사자는 내게 돼 있죠. 당사자를 대행하는 자는.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자문서 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 불가라고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뭐냐?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이에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본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해버리면요,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있죠. 이걸로 계약하면 신고한 걸로 간주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요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고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이용 계획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그건 봤어요. 그러면 법인이 신고 의무자다. 그럼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내야 됩니다. 이거 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이용 계획서를 이거 써야 되죠. 그럼 이거는 매수인이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이걸 공동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날인이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내 주택은 자금제와 증명서까지 첨부해야 되죠. 그러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와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이용 계획을 했어요. 이것을 법인이나 매수인은 신고서와 별도로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별도로 낸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30일 내에 별도로 낼 수 있어요. 즉 신고하는 자에게 이거 보여주기 싫다. 자금 조달 계획을. 그럼 직접 30일 내에 낼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계약 체결로부터. 근데 신고하는 자에게 준다. 신고하는 자에게 준다면 이거는 25일 내에 줘야 돼요. 숫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25일 제공해. 이때까지 제공을 안 했다. 그러면 법인 매수인이 30일 내에 별도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신고필증. 이렇게 이제 신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필증을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발급해 줍니다. 물론 이런 서류들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신고필증 내줍니다. 내주고요. 지체 없이 발급이다. 그러면 입주권이었잖아요. 입주권을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이때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신고필증과 입주권 신고필증이 이제 각각 발급이 됩니다. 그렇게 2장 발급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외국인 신고 내용 제출이 나오는데 요 내용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